네, AI와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하던 많은 것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이죠. 심지어 코딩조차도 앞으로는 AI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코딩만 배운다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0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테오도르 헨시 교수의 이 그림이 이러한 기계와 인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 그림에는 그 어미닭이 지금 먹음직스러운 모이를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목적지향적인 그런 닭이죠. 근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먹이를 못 먹고 있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병아리는 그냥 바깥에 뭐가 있나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호기심으로 드라이브 되는 그런 그 닭인데요. 벌써 어느새 모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헨시 교수는 자신이 그 평범했던 아주 중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저 그림으로 자기의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목표나 목적 없이 그냥 호기심에 끌려다니던 그런 과학자였는데 먹음직스러운 먹이에 노벨상에 먼저 다다르더라라는 그런 반전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정답에 매이지 않는 그런 유의형 인간, 호기심으로 드라이브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의 시대이다. 그리고 기계와 인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호모 루덴스로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요. 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매일 5조 원 분량의 책 분량의 그런 데이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오래 못 버팁니다. 유효기간이 짧죠. 학교에서 많이 배워도 금방 낡은 지식이 되고, 옛날에는 많이 알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옛날 얘기예요.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똑같거든요. 직업을 가져도 몇 년 지나면 어차피 새로 배워야 되니까 결국은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런 시대에는 그 직업도 뭐 탄생하고 소멸하는 일들이 빈번해진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앞으로는 자기 인생에서 평생에 적어도 세 번이나 네 번 정도의 그런 커리어 체인지를 경험할 것이다. 뭐 이런 추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커리어가 바뀌게 되면 처음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 자기 새로운 커리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온디맨드 러닝,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 이게 이제 중요해지죠. 온디맨드 러닝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의 직업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걸로 이전했을 때 아주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능력이 이제는 키워드가 되는 것인데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공통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연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으로 이전했을 때 가장 빨리 적응하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그 새로운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학습 능력,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에 갔을 때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키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저는 그 미래 세상에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얘기할 때 경험과 직감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인사이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서 보여줘도 그건 이런 걸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었죠. 오랜 경험이 어떤 통찰 또는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예들은 팩트풀리스라는 책에서 가져온 예들인데요. 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우리말도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 제목도 팩트풀리스입니다. 이게 신조어입니다. 영어 사전에 없어요. 그 역자가 이거를 이제 그 책 내에서 번역하기를 사실충실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책이 그 오바마가 젊은이들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저도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각종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로부터 어떤 통찰을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었던 예들이에요. 이란과 미국 중에 어디가 출생률이 높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높겠지.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교 국가니까 뭐 아마도 뭐 피임도 잘 안 할 것 같고 종교적인 이유로 뭐 낙태도 안 할 거고 뭐 당연히 높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더 높고요. 이란이 더 낮습니다. 거의 한국 수준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그 출생률이 어떤 종교와 문화에 영향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더 영향받습니다.
자, 전쟁하고 질병 중에 어떤 게 인간에게 더 해로울까? 예전에는 보통 다 전쟁이 더 해롭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당연히 질병이 더 위험합니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1차 세계대전 전체 전쟁의 동안에 죽은 사람보다 그 1918년 단 한 해 동안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통념이란 게 참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범죄가 맨날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TV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맨날 툭하면 범죄 일어나고 사람들 죽고, 세상은 점점 위험해져.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세상은 점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범죄는 많이 줄고 있고요. 자, 요즘 TV 보세요. 유아 사망이 뭐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뭐 극빈국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니까 이래서 이제 기부금도 많이 이제 모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TV 채널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유아 사망률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안전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읽어낼 수 없는, 데이터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우리 상식의 허점입니다. 교육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렇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디지털 대변하는 시대, 정보 교육 뭐 더 해야 되지 않나? 뭐 인공지능 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초중고 교육 과정이 2015 교육 과정인데요. 이번에 2022 교육 과정이 2달 뒤에 이제 발표되는데요. 그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정보 교육이 2배로 늘죠. 코딩 교육이 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그 초중고 교육에서도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될 건데요. 국가 주도의 교육 환경에서 지방별로 각각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교육도 하게 해달라, 막 이런 요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한 그 외부적인 그런 각종 그 변화 요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하는 기업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기업은 또 그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에 대한 어떤 그 인재관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리사 헤이즈라고 하는 구글의 그 인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글에서는 각종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맵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지도 전문가를 이제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어떤 최고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근데 프로젝트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이합집산 다 흩어져서 다른 또 프로젝트에 새로 또 가거든요. 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나는 지도 전문가에서 지도밖에 몰라요 하면 어떡하죠? 그 분은 적어도 이전의 프로젝트에서 능력자였지만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물었더니 저분이 대답한 거예요.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구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어떡하죠? 결국은 자기의 전문성, 전문적인 영역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전문성의 이전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적어도 기업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의 갔다가 그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신 유봉석 전무님을 만났는데요. 그분한테 들었어요. 회사에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제가 여쭸더니 이 네이버에도 이제 예전에 이과 교육을 받은 직원들도 많고 문과 교육을 받은 직원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개발자는 많은 경우에 이과 출신 직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문과 출신 직원들도 개발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대요. 실제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직역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에서 문과생을 위한 빅데이터, 뭐 문과생을 위한 통계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해봤대요. 원래는 한 시즌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폭발적이어서 계속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결국 계속하기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문과, 이과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어니스트 양인데요. 그 회계 기업입니다. 어카운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거기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의 그동안 HR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졸업장이 있다는 게 자기네 회사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더라. 앞으로 그래서 요구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기사입니다. 3년 뒤에. 저기는 이제 그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애플, 그리고 12개의 다른 회사들이 더 이상 자기네 신입 직원들 뽑을 때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저 밑에 조그만 그 깨알같이 있는 기사 중에 내용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기술기업이라고 하는 IBM조차도 미국에서 채용하는 그 직원들의 15%는 학사 학위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나서 신기하게도 이것들이 교육에 영향을 줬습니다. 2018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정원을 못 채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학교 입학 정원 미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학령 인구 적어져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학령 인구 문제 없거든요. 인구 적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주는 현상은 단지 학령 인구의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전문성, 자기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 회사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들 다 있고요. 뭐 자기가 필요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뭐 무에 가서 뭐 인터넷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약간의 등록금을 내면 학점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초중고, 즉 다시 말하면 kindergarten to 12, K-12라고 해요. 초중고 교육 K-12를 지나서 대학 교육을 미국에서는 포스트 K-12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의 고등교육 학습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 과목이라도 들은 사람들을 다 세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 4분의 3, 74%는 대학생이 아니었다. 평생 학습자였다는 겁니다. 마케팅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영문과 나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뭐 광고도 잘 만들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스가 부르더니 야, 다음 시즌에 뭐가 유행할지 소비자 트렌드 너 빅데이터 분석 좀 해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우리식으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떡하죠? 뭐 저 몰라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가서 배워야 되겠죠. 무게 가서 배울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질문도 해야 되고 대학에 가서 들으면 더 쉬울 테니까 대학에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전체의 대학교육 학습자의 4분의 3이었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이미 평생교육기관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온디맨드 학습이 중요해진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인문학 분야에 아주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갑자기 빅데이터 배워야 되면 그게 온디맨드 학습이죠. 필요할 때 학습하는 것. 그 온디맨드 학습을 제공하는 곳들이 이제 우리 사회 인프라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은 소프트웨어 교육 공부해 본 적 없지만 온디맨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커넥트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온디맨드 학습이 점점 중요해지고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의 한 부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했다면 그건 어차피 금방 낡은 지식이 될 테니까 필요할 때 학습하는 온디맨드 학습 능력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미국의 데이터를 봤다시피 이미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풍지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있다가 나 빅데이터 배워야 되겠어 하고 대학에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현재 대학의 수업을 학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만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인 제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 빨리 해결돼서 이러한 필요한 온디맨드 학습을 이 성인들이 대학에서 필요할 때 와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학습이 부상하면서 배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법을 잘 모르면은 필요할 때 배운다는 게 굉장히 페인풀해지거든요. 나 학교에서 배운 걸로 계속 그냥 먹고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새로운 걸 배우라는 거야? 이제 이런 애티튜드가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이제 살아남기 힘들죠. 자, 그래서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미국의 그 최대 무기라고 하는 세계 넘버원 무기인 콜세라닷컴에 가보면 탑10 인기 과목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항상 매년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탑10 인기 과목에 올라가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배우는 법 배우기라는 과목입니다. 학습법에 대한 과목이 요즘 최고 인기 과목이에요. 벌써 300만 명 이상이 수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학교에서도 또는 우리의 교육 방식에서도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라는 게 예전에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그러면은 지식 전수기관이었는데 지금은 학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학습 능력 전수기관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학습 능력을 기를까? 적어도 교사라면, 선생님이라면 먼저 학생에게 너는 의사가 될 거니까 생물학만 해.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을 관심 갖게 하고 그 다른 영역들의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연결성을 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의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습 능력의 첩경이고요. 여러 분야를 접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빨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 분야만 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학생 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상이한 영역, 서로 다른 영역들을 연결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몇 개 들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란 페드큐라는 사람은 원래 그 UCLA 응용수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UCLA가 할리우드 근처다 보니 영화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UCLA 다닐 때 그 툭하면 할리우드에 가서 그 저 좋아하는 배우들도 만나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헐리우드에 요즘 어떤 게 문제인가요? 어떤 그 난제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묻다가 어떤 난제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카데미 기술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카데미상을 2번 수상한 수학자 뭐 이런 타이틀이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지금은 또 명문대학인 스탠포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수학과 영화를 연결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즘 많은 혁신들은 상이한 분야를 연결하면서 생기거든요. 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캐리비아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죠. 벌써 5개인가 6개인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의 엔딩롤에 보면은 Scientific Advisor Ron Fedkiw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관심 갖고 다시 보시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캐리비아 해적에 굉장히 기여해서 그 첫 번째 아마 아카데미상을 그걸로 받았을 텐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컴퓨터 그래픽스의 한계를 이분이 해결했어요. 당시 헐리우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 CG가 필요한 생동감을 못 만들어낸다는 불평을 접했어요. 특히 저런 파도가 치는 장면 저런 거를 CG로 처리했더니 정말 그런 그 감독들이 원하는 그런 생동감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다에 가가지고 주구장창 카메라 놓고 이제 하다가 재수롭게 찍은 그런 장면조차도 나중에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생동감이 없답니다. 이게 이제 헐리우드의 당시 난제였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아 그래? 그럼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유체역학을 썼어요. 유체역학이라는 게 플루이드 미케닉스인데요. 공기나 물이나 기름이나 막 이런 것들의 운동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 또는 뭐 물리학의 한 분야 또는 뭐 항공공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저거 편비문 방정식이고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라 수학자들도 아직은 저걸 엄밀하게 푸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방정식인데 저거를 이제 이 각종 뭐 바람이 어떻게 오고 있고 막 이런 조건을 다 주면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근사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그렇게 풀면요. 자, 지금 현재 파도가 모양이 이런데 바람이 어떻게 오고 막 이런 걸 다 집어넣고 풀면 0.1초 후에는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0.2초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화면에 0.1초, 0.1초로 화면에 쭉 뿌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장면인데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드는 어떤 CG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끌리어라다고 합니다. 저걸 감독들이 한번 보면 그걸 못 잊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저거 팔아서.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고 저런 성공은 서로 상이한 영역을 이해하고 한쪽의 난제를 헐리우드의 난제를 수학의 상식 100년도 넘은 유체역학의 어떤 그 오래된 결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분야에서는 상식인데 한쪽 분야의 난제인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 상이한 영역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갖고 있는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분야만 파서 전문가가 되겠다. 전문가 되는 건 중요한데 결국은 그 분야의 그 어떤 정말 본질적인 난제에 부딪혔을 때 못 벗어나는 거죠. 이러한 연결 능력이 교육에서 중요해지고요. 소프트웨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결 능력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그 교과 과정에서 구현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자 이러한 연결의 능력에 더해서 그 요즘 기업에서는 옛날처럼 특정 부서에 이렇게 배치돼서 그냥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거기에 쫙 모여서 하고 다 해결되면 또 다시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이합집산 모델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데요.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건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가? 그 제가 유명한 사람들, 특히 뭐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수학에서 필드상 수상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본 축에 속하는데요. 그 특히 필드상 수상자는 살아있는 필드상 수상자는 거의 대부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만나면서 느끼는 게 아, 세상에는 저런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타고나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게 타고나는 거라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그거는 그럼 그런 사람들 찾아서 해결해야지 뭐. 근데 이게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들 볼 텐데요. 프랑스에 에꼴 40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에꼴이 학교입니다. 학교란 뜻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들어가고 대학을 안 다닌 사람도 들어가요. 근데 입학 시험이 아주 경쟁률이 높습니다. 뭐 3,000명을 매년 선발하는데 입시를 4주 동안 치러요. 팀을 이뤄서 막 문제를 같이 협업해서 해결하는 뭐 그런 걸 4주 동안 해가지고 협업 능력을 보고 뽑는데요. 그 입시가 라피스인이라고 하는 피스인은 불어로 풀장, 수영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놓고 얘들이 어떻게 헤엄치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3,000명을 선발한 다음에 교과과정 없고요. 교수도 없고 뭘 하냐면 기업에서 이미 행해졌던 프로젝트들을 기업의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서 해결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레벨이 올라요. 마치 게임하는 것과 같아요. 레벨이 올라가고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벨 21이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졸업을 해요. 이렇게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협력을 통해서 수행한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해결의 기재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이제 잠정적인 답이고요. 자, 그래서 이 에꼴42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교육 방식에다 이걸 도입하려면 쟤네들이 왜 성공했지? 이걸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육도 전 정말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에꼴42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길러내거든요. 근데 개발자 교육에서 아직까지 에꼴42만큼 효과적인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러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도 에꼴42를 많이 지금 사실 모방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에꼴42의 그 성공 요인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꼴42의 성공 요인은 저는 동료와 함께 배우고 동료와 함께 해결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료와 함께 해결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는 쉬운 문제가 동료한테 어려울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에서 내가 많이 기여했지만 다음번에선 또 저 사람이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정함의 문제 서로 내가 훨씬 열심히 했는데 왜 똑같이 학점을 받지 뭐 이런 거 억울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그 함께 협력해서 답을 찾아가고 효율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직장을 가지고 거기 직장에서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이러한 협업의 경험을 한 사람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더불어 사는 시대에 교육도 바뀌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하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특히 동료와 함께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팀 프로젝트를 반드시 구현해야 하고요. 학생들 간의 어떤 공정함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긴 타임 프레임에서는 너가 반드시 더 얻을 것이다 라고 설득해 가면서라도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그러한 팀 프로젝트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단지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미래, 학생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는 그러한 큰 틀의 어떤 역량을 길러나가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의 미래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집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저는 논리적 사고의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이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저는 언어 훈련과 수학적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독, 그리고 글을 쓰는 행위, 시를 쓰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그 다독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아주 컴팩트하게 정보를 끌어내는 연습이거든요. 올해 그 필리상을 받았던 허준희 교수도 어릴 때 뭐 수학적 훈련을 뭘 했어요? 라고도 이 기자가 질문했더니 그렇게 답했어요. 자기는 중2병에 걸려서 중학교 때 반항심에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그 집에서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바람에 막 시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런 걸 하게 됐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수학적 훈련이랑 같은 거더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어 훈련과 수학적 훈련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 논리적 사고의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둘 다. 그리고 그 수학적 훈련을 한다는 게 결국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 많이 푸는 거 하지 말고 시간 재면서 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주 작은 수의 그런 서술형 문항을 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고의 기록을 연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수학적 훈련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능한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제너럴리스트, 어떤 걸로 키워야 할까요? 이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은 예전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지식의 총량이 걷잡을 수 없게 폭증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지속 가능성이 예전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가 사라지거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분야의 이전이 자유로운 사람, 그 말은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 온디맨드 이 러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되더라도 온디맨드 러닝 능력을 키우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은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코딩 교육이 강화된다는데 개발자가 되지 않는 학생이 왜 코딩을 배워야 하고 데이터를 배워야 하는지 뭐 의심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포자가 아니라 이제 코포자도 탄생할 것 같아요. 코딩 포기자, 곤란한데요. 바뀌게 되는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코딩 교육이 지금의 그 2배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코포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수포자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독립 과목으로서의 코딩 과목 또는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주요 교과목,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이런 기존 교과목의 코딩을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에서 뭐 수학을 가르칠 때 뭐 최대공약수를 가르치는데 또 자연수 2개의 최대공약수 계산하는 프로그램 짜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이 코딩 이거를 갖다가 프로그램 짜는 과정에서 최대공약수가 뭐였지?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프로그램 못 짜거든요. 오히려 원래 수학 과목을 더 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존 교과목의 코딩을 녹여내는 작업을 해야 학생들이 그것들이 마치 호흡하듯이 물 마시듯이 그 자기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코딩 교육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렇게 기존의 다른 것들에 녹여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나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멘토의 존재가 꼭 필요하죠. 근데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려면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그 어린 학생들이 어떤 때 좌절을 겪냐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될 때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이는 친구와 비교한다거나 또는 그런 과정에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뭐 이럴 때 아주 좌절을 겪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 어른들이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생각에는 격려한다고 하는 말인데 학생들이 더 상처받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던데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더 좌절하게 되죠. 멘토가 조언한 대로 했더니 실제 되네? 뭐 이 정도가 돼야 이 멘토와 멘티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이 더 용이해지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뭐 수학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걸 하소연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수학 과목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얘가 어려운 거야를 교사도 모르거든요. 이 경우에 진단을 해야 돼요. 자, 몇 개의 퀴즈를 내보고 퀴즈 푸는 거 보면서 얘는 뭘 알고 뭘 모르는구나 이걸 판단을 하고 얘가 그거 모르는 부분을 이제 학생에게 학습하도록 이제 권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의 아주 구체적인 멘토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학생이 그걸 해보고 이러니까 정말 이제 그 다음이 되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도와는 주고 싶은데 학생이 뭘 모르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못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그 반에 수준차가 난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각각의 다른 그 미묘한 차이를 교사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최근에 돌파구가 좀 보여요. 요즘 수준 맞춤형 학습, 그러니까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댑티브 러닝을 지원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학생의 좌절을 줄여주는 멘토링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멘토도 살짝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여곡절 끝에 박사 지도교수가 2분이었어요. 공동 지도교수 2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순수 수학 전공의 수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는 분이었고, 그리고 제 연구 분야에 아주 특히 신호처리 이론의 대가였던 전자공학과 교수님도 제 공동 지도교수였는데요. 이분은 아주 제가 연구에 진척이 없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공부 다 집어치우고 제가 한국에 오려고 짐도 싸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저를 정말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대면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었지만 또 동시에 학생 간 학습 능력 편차가 더 커졌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민하거나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 학습의 효율성만 고려하면은 옛날에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우열반이 제일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놓고 약간 다른 레벨로 가르치니까. 근데 이게
그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주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우열반하고 가까우면서도 그런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먼저 학생이 뭘 모르는지 이걸 이제 진단해야 돼요. 그 보통 그거 하는 방식이 이제 퀴즈를 막 이것저것 던진 다음에 퀴즈 푸는 걸 보고 옛날에 퀴즈에 그 답했던 다른 사람들 그 방식과 비교해 보면 아 이런 걸 이렇게 답한 애들은 이런 걸 모르더라, 이렇게 답한 애들은 이런 거 알더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퀴즈를 많이 안 내고도 몇 개만 내고도 아 얘는 이런 유형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런 거 알고 이런 거 모르는 애야,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방식을 아예 프로그램으로 구축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알렉스라고 하는 거에 제일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 학부모님이나 교사가 진단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제일 좋고, 없다면 이제 이런 그 어댑티브 러닝을 지원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도입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이 현재 어느 부분을 재학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다른 학생들은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학생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거 예전 걸 돌아가서 학습하는 걸 보통은 마다하지 않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창피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수준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출현한다면 해결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그 교사의 시도가 필요합니다.